2008년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10박 11일 계획으로 중국 여행을 떠났다. 가장 먼저 도착한 중국 서안은 아테네, 로마, 카이로와 함께 세계 4대 고대 도시로 알려진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중 하나이다. 기원전 11세기부터 서기 10세기까지 13개의 왕조나 정권이 서안의 도읍을 정하거나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화려한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처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당나라 현종 황제의 별궁으로 지금은 온천지이기도 한 화청지였다. 현종과 왕귀비의 로맨스로 유명한 곳이며 근세에 와서는 장개석 총통이 체포된 서안 사건의 역사적 무대이기도 하다. 화청지 온천욕장의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욕조와 잘 꾸며진 정원, 연못 등은 안개 낀 주변의 경관과 함께 그 시절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연상하기에 충분했다. 정원 중앙에 있는 양귀비상 앞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저녁이 아름다운 옛날에는 이게 서안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8km 정도 달려가면 진시황 병마용 박물관이 나타난다. 진시황제 능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에는 진시황이 죽은 후 군대의 일부를 순장시키는 대신에 흙을 구워 만든 병사들을 묻어두었는데 1974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 후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어
현재 3개의 병마용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데 그 모두를 합친 면적이 21평방킬로미터로 마카오의 면적보다 크다고 한다. 제일 먼저 발굴된 병마용갱은 1호갱으로 용갱에 들어서면 마치 군대 서열하듯 거대한 토용군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모두 갑옷을 입은 채 무기를 든 형상으로 서 있어 중장비를 갖춘 주력 부대로 추정되는데 신기하게도 토용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 이는 능을 만들 때 자신의 얼굴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계의 8대 경이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이 병마용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예술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 병마용들은 진시황 취니군단의 강력한 위용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나라의 군사 편제, 갑옷, 무기 등의 연구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일부 도용에서 확인되는 북방민족의 두발 형식은 취니군단의 민족적 구성을 짐작하게 한다. 폭이 60m, 길이가 200여 메타 규모의 10여 개의 갱안에 안치되어 있는 병마의 모습에서 전제군주 시황제가 열병식에 임하는 위용을 상상해보며 그 권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지금의 우리 피부에 와닿아 전율을 느끼게 한다. 마치 전쟁터에서 개손하고 돌아온 병마의 숨결이 들리는 듯하다. 그 1km쯤 남쪽에 당시 인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70여만 명을 동원하여 재위기간 내내 축조했다는 진시황릉. 이는 병마용과 함께 불로장생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 황제 사후의 세계를 조각하여 묻어놓은 것이라니 그 역사적인 위용 앞에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뭐야? 기록이 되면 돼요? 기록이면 써 있는 거야. 대한탐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에 우뚝 솟은 탑은 높이 64m인 대한탑이다. 대한탑은 646년 당나라 고종이 일찍 사명한 그의 어머니 문덕왕후를 기리기 위해 세운 대자은사 경내에 위치한다. 그래서 원래 명칭은 자은사탑이다. 고종은 절이 완성된 후 자신이 거처하는 함원전에서 매일 조석으로 2번씩 자은사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원래 대한탑은 5층으로 건축되었다. 10층으로 중건을 했는데
지금은 7층만 남아있다. 대안탑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기러기설화가 가장 신빙성 있게 정해진다. 인도를 향해 가던 현장이 어느 날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어디에선가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와 길을 인도해 주었다. 부처가 기러기로 헌신하여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한 그는 훗날 인도에서 돌아와 탑을 짓고 이 사실을 기리기 위해 안탑, 기러기탑으로 이름을 정하였다. 이곳은 대안탑보다 탑 앞쪽의 분수광장의 분수쇼가 더 유명하다. 저녁 9시부터 쇼가 진행된다고 하니 기차 시간에 밀려 볼 수가 없었다. 광장의 규모로 보아 보지 않아도 그 웅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란주는 중국 서북쪽에 위치한 감숙성의 성도로서 황하 상류의 하서회랑의 동쪽에 위치하며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황하를 따라 열린 가늘고 긴 도시이다. 2200년 전에 세워진 란저우는 금이 이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금도라고도 불리는데 해발 1524m에 위치해 있으며 최저 기온은 1월이 영하 7도이며 최고 기온은 23도이다. 예로부터 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번영했으며 서역을 여행하고 인도에 들어간 현장 법사도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한다. 또 641년 당태종의 딸 문성공주는 이곳을 출발하여 청해호를 거쳐 티벳 왕에게 시집을 갔다. 현재는 풍부한 석유, 석탄, 수력 발전 등 에너지 자원의 혜택을 받아 서북 지역에서 최대 공업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해발 1700m의 백탑산은 란저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산 전체가 공원으로 꾸며져 있어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란저우 시내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산 정상에 있는 백탑은 높이 17m의 칠각 8층 탑으로 인도와 중국식 불탑의 형태가 절충된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탑 하단부는 완전한 인도식 불탑이니 눈여겨볼 만하다. 칭기스칸이 자신을 만나러 온 티베트 승려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게 시초라고 하는데 현재의 탑은 명대에 재건한 것이라 한다. 산을 오르는 중간중간 달라지는 황허강과 란저우 시내의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정상에서는 도도히 흐르는 황허강의 장관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황허강은 중국 문명의 젖줄이다. 물은 씻누렇지만 물고기가 산다고 한다. 백탑산 공원을 등반한 후 황하 제1교를 건넜다. 황하가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황하 제1교. 오래된 다리니만큼 작고 낡았다. 차는 소통이 안되며 오토바이까지만 허용된다고 한다. 다리 밑의 황하는 누렇고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 약 40분을 걸으니 황하 모친상이 나왔다. 황하를 품에 안은 어머니를 표현했다고 한다. 관광객의 사진 촬영소로 꾸며놓은 것 같았다.
황하 모친상에서 택시를 타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 짱이에로를 갔다. 서울의 명동거리와도 같은 매우 번화가의 시내였다. 황묘, 황이야오라고 하는 도교사원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은 고골동품 시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돌에 도장을 새기고 원하는 붓글씨를 써주는 것은 물론 희귀한 골동품이 신기하기만 했다. 그것도 독일어, 신학 과목도 아니고 독일어 과목. 독일어 과목으로 시간 강사를 하니 박사학위가 없을 거 아니야. 똑똑하고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나 그 양반 란주에서 침대 기차를 타고 13시간을 달려야 돈황에 도착한다. 출발 전부터 한숨부터 나온다. 긴 시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중국인들이 즐겨하는 카드놀이를 했다. 해바라기 씨를 걸고 하는 재미있는 게임이었지만 한두 시간을 넘게 하지는 못했다. 침대는 3칸을 위로 나누어 놓았는데 최고 윗칸은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그나마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라도 없다면 아마 참지 못했을 것이다. 8끝, 9끝. 이야.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우르무치와 예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오아시스 도시인 돈황은 중국 감숙성 하서주랑의 인구 18만 명이 살고 있는 이름난 역사 및 문화 도시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 때문인지 아니면 오아시스 도시라고 하는 독특감 때문인지 서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곳에 발길을 멈춘다. 명사사는 이름 그대로 소리낼 명 모래사를 쓴다. 강한 바람이 불면 모래사는 거대한 소리를 내고 약한 바람이 불어도 마치 관현악 연주를 하는 소리를 낸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 언덕의 모양이 자꾸 바뀐다. 이러한 명사산에는 1000년 넘게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월하천이 있어 더 유명하다. 명사산은 시내에서 택시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돈왕시 남쪽은 40km, 남북 20km의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명사산은 그 사막 위에 서 있는 높이 50에서 60m의 모래산이다. 산 같은 모래 언덕 명사산. 이 명사산은 돈왕의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뾰족하고 솟아있는 모래산으로 쌀알만한 모래와 돌이 퇴적되어 형성된 산이라고 한다. 산이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산이 여름에는 기온이 매우 높아서 오후 4시 이후에 가는 것이 좋으며 명사산에서 낙타를 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는 방법은 시내에서 명사산행 미니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결코 편한 방법은 아니므로 웬만하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좋다. 약 15위안 내외로 요금이 나온다. 우리는 300원을 주고 12명이 탈 수 있는 봉고를 렌트했다. 이 사람은 타고 다니네. 월하천은 명사산 안에 있는 초생달 모양의 작은 오아시스로 남북 길이가 약 150m, 폭이 50m 정도다. 서쪽에서 동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고 제일 깊은 곳은 5m 정도인데 물색이 맑고 파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매년 광풍이 불어도 이곳만큼은 좀처럼 모래에 덮이지 않아 기이 여겨졌고 옛부터 이곳에서 살았던 칠성초와 같은 생물이 평생 늙지 않아 만천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모래산에 둘러싸인 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어우러진 풍경은 사막 안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이다. 누각을 오른쪽으로 돌아 뒤쪽으로 모래산을 올라 모래산 능선까지는 오르기가 무척 힘들었다.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 한 사막 체험치고는 기억에 오래 남을 듯했다. 2시간여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며 비디오 촬영을 해준 기사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비디오는 DVD로 구워서 한 장에 100원을 주었다. 막고굴은 중국 간수성 둔황에 있는 대표적인 천불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다. 기원전 전한시대의 불교 유물부터 시작하여 당나라 후기까지의 불교 유물이 시대별로 폭넓게 있다. 1961년에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위에 지정되었고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돈왕시의 동남쪽 25km에 위치한 명사산 동쪽 벼랑에 남북으로 1600m에 걸쳐 조성된 막고굴과 서천불동, 안서유림굴, 수협구굴 등 600여 개의 동굴이 있고 그 안에 2400여 개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벽 한 면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 총 면적은 45,000제곱킬로미터이다. 돈황석굴,
돈황 천불동이라고도 하며 막고굴이라는 것이 광의의 의미로서는 전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단히 막고굴이라고 한다. 막고굴이 만들어진 시기는 5호 16국 시대 전진의 지배하에 있던 355년 또는 366년으로 추정되며 승려 낙준이 석굴을 파고 불상을 조각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법양에서 원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1000년에 걸쳐 조성되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굴은 5세기 전반에 여기를 지배한 북양의 것으로 그 이전의 것은 후세에 새롭게 굴을 파면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막고굴은 이제까지의 입장료와는 판이하게 다른 160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가량 한다. 유럽의 쟁쟁한 박물관, 미술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 비싼 대신에 안내원 한 사람이 20여 명의 관람객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굴을 들어갈 때마다 열쇠로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다시 열쇠로 잠그는 모습은 매끄럽지 못한 관람 진행 방식이었다. 관람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성의함을 볼 수 있었다. 사진은 전혀 찍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주머니의 작은 디지털 카메라로 후레쉬를 터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찍는 것은 막지 못했다. 막고굴의 위부는 점점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를 덕지덕지 바른 흔적이 역력했다.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기술이 안타까웠다. 굴을 판 언덕은 마사토 형태의 거친 흙이어서 내부의 세부적인 묘사는 집과 진흙을 섞어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다시 한번 중국의 거대함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풀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에서도 신앙심을 가지고 땅을 파며 불상을 만들었던 중국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투르파는 세계적인 포도 산지로 알려졌으며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일부분으로 1975년 7월 15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성립된 도시이다. 투르판이란 위구르어로 패인 땅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카레지는 페르시아어로 지하 수로라는 뜻이다. 중국의 천산천맥의 만년설이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에 만든 수로, 이 수로가 트로판까지 안전하게 끌어오기 위한 수로 시설이다. 물을 취수하여 지하 수로를 아래로 흘려보내는 시설인 카레지는 건조한 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명선이다. 세계 여러 곳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있지만 트루판에 특히 집중되어 있어 유명하다. 카레지 박물관은 지하 수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다. 총 길이가 5,000km이고 만리장성과 대운하와 함께 중국의 3대 건설 유적지이다. 지금은 지하수 이용 급증으로 수위가 낮아져 카레지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약 30년 후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지하 카레지 관람관을 돌아보면 포도 건조장을 둘러볼 수 있다. 물이 없는 곳에서도 삶의 꿈틀거림은 거침이 없어 보였다. 마른 땅을 파고 또 파서 물기를 내고 그곳에서 삶을 영위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교화 고성은 트루판시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진 야마츠 계곡에 위치한 고원이다. 두 개의 강이 양쪽으로 흐르면서 30여 미터의 절벽 위에 길이 1650m, 폭 300m의 천연의 요새를 만들어 놓았다. 기원전 2세기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오아시스 국가인 차사 전국의 수도였다고 한다. 이후 고창국이 한동안 이 땅을 지배했지만 당태종 때에는 이 땅에 안서도호부를 설치하고 원나라 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고 한다. 여기는 되게 사람이 밀집돼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군사 지역이 아니고 일반. 그래도 저 풀도 좀 있네. 저기. 근데 여기는 좀 식량은 어떻게 되더라고? 미로 같다, 미로. 사람들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빨리 가야 돼. 쓸데없이 뭐. 교화 고성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경유지였기에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다. 형상도 형태도 볼 수 없는 건물의 잔해는 그마저 가느다란 실타래를 풀어 출입을 막았고 그저 시간의 흐름만이 느낄 수 있을 뿐 사실 볼 것은 별로 없었다. 금방이라도 한 주먹으로 치면
툭 하고 쓰러질 것 같은 힘없어 보이는 성터. 가랑비라도 내리면 금방이라도 촌농 흘러내리듯 흘러내릴 것 같았다. 여기 지금 자리에 잘 서야 돼. 그래도 어쨌든 전체 이제 공개했어요. 여기 한번 찍어주고 한번. 저기. 아. 교화 고성을 나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위그르 고초는 하나의 박물관 형태의 전시장이었다. 위그르족의 생활사를 볼 수 있도록 모형과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였고 특산품 등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소공탑은 시 중심부에서 남동쪽으로는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슬람 사원 미나렛 첨탑이다. 1777년 투르판 일대를 지배했던 위구르 왕국의 지배자 슐레이만이 그의 아버지를 위해 지었다고 한다. 아이고, 저 아가씨. 또한 동영상으로 신강성 최대의 이슬람 건축물이다. 동영상으로 탑의 전체 높이가 44m로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든 탑으로 탑 내부 중심에 있는 72단계의 나선형 벽돌 계단이 중심 역할을 하며 탑을 지탱하고 있다고 한다. 계단을 올라가기 전 앞 큰 광장 중앙 동그란 원에 서서 큰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자기한테 다시 울려서 메아리쳐 들린다. 깔끔하게 정돈된 분위기와 단일한 건축 자재, 흑벽돌의 사용으로 전체적 통일감과 엄숙함을 풍기도록 강요받고 설계된 건축물. 이내 곧 미나렛 주위의 어디선가 확성기로 이슬람 예배를 알리는 음악 소리가 나올 듯한 분위기로 카메라 셔터 누르는데 주위의 눈치를 살피게 한다. 반듯반듯 정성껏 쌓아 올린 벽돌들 하나하나에 사람들 이름을 새겨 놓았단다. 우리네 절집 기와에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 새기듯 이슬람 스타일의 격자 문양이 전체적 조화를 거슬리지 않고 세련된 감각으로 배열해 놓은 솜씨가 좋다. 단순한 형태, 웅장한 스케일감, 그리고 시원스레 표현한 중간 부위의 여백과 포인트가 한층 더 돋보인다.
소공탑을 나와 바로 앞에는 군왕부가 있는데 군왕의 생활사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었다. 왕의 자리에서 권유를 재현하며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특히 피신처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뜨거운 지열을 피하고자 만든 것인지 모를 지하에 있는 여러 개의 방들이 인상적이었다. 지하를 통한 터널을 지나면 후문으로 나오는 문이 나온다. 오전의 꽉 찬 스케줄에 따라 정신없이 움직였더니 점심시간도 놓쳐버렸다. 점심을 먹기 위해 포도고를 찾았다. 이곳 역시 입장료를 냈고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을 거쳐 음식점에 다다랐다. 음식점에서 식사 전에 내어준 포도는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식사 전 이미 배를 채워버렸다. 주렁주렁 열린 포도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다. 화염산 가는 길의 차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푸란 폭이 없는 벌판과 붉은색을 띠는 푸르푸르한 계곡과 산들 뿐이었다.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유전시설들을 볼 수 있었고 쓸모없는 땅이 개발이 되어 많은 도로와 철도가 생기면서 투르파는 다시 황금기가 왔다고 가이드가 말한다. 화염산은 투르판 분지의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곳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약 500m 정도 높이의 산이 약 10여 킬로미터 길게 이어지는 산맥이며 바람에 씻긴 침식곡으로 된 벌거숭이 산으로 표면 또한 타오르는 듯이 부글부글하고 햇빛을 받아 반사되면 마치 불타는 듯한 모양이 된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유그르인은 이 산을 붉은 산이라고 부르는데 투르판에서도 가장 덥다는 곳이며 한여름 한낮의 표면 온도는 80도 가까이 되어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버스가 달리는 왼쪽으로는 황무지 벌판이 연이어 있고 멀리 화염산이 나타난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건조하기까지 하여 작은 풀포기조차도 전혀 눈에 뜨지 않는다. 버스 주차장에서 보니 화염산이라고 붉은 글씨로 쓴 바위가 눈에 들어온다. 투르판 시내에서 한 30km쯤 위치한 화염산. 활화산이 타오르는 듯 펄펄 끓는 불꽃이 한 방향으로 타오르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 중국의 4대 명저인 서유기 삼장법사가 바위 속에 감금되어 있는 원숭이 손오공을 구하여 데리고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중에서
수없이 많은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으뜸으로 쳐도 손색이 없을 화염산 과정이 생각난다. 주차장에서 내리면 관광상품을 파는 지하 전시관, 그리고 상점을 지나면 화염산 비석이 세워져 있고 불타오르는 광활한 대지 위에 활활 타오르는 화염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화염산 관광의 전부이다. 우리는 더위의 극치를 이룬 화염산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다시 역으로 향했다. 3시간 에어컨도 없이 달리는 차 속에서 볼륨을 참지 못한 후에는 절로 떨어졌다. 가욕관은 중국 간수성 란신철도 연변의 공업도시이다. 간수성 서시저우랑 중부 장서지대 서단에 위치하며 쥐취안 지구에 속한다. 란주와의 거리가 754km이며 가욕관 공항과의 거리는 10km 정도 된다. 시간 좀 봐주세요. 연평균 온도 7도, 연 강우량은 80ml이다. 만리장성 서단에 있는 관문의 하나이며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주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욕관은 도시라기보다는 가욕관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마을이다. 동쪽의 보하이만에서 시작된 만리장성의 6,000km의 이어짐은 이곳 가욕관에서 끝난다. 이곳은 또한 서역에서 여행을 하고 가는 도중 말이나 낙타를 갈아타고 가는 중계 지점이기도 했다. 최대의 볼거리는 물론 가욕관성이다. 이 성은 자유관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의 고비 사막 안에 있다. 황토빛의 황량한 벌판 위에 성루가 우뚝 서 있는 모양이 오랜 역사를 이어온 남모를 인내를 담아내고 있다. 이 성은 1372년에 설계되었는데 주도 면밀하게 설계되어 성이 완성된 후에는 예상했던 벽돌수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었다고 한다. 만리장성은 동쪽은 발해만에 면한 산해관을 기점으로 하고 베이징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약 6,000km나 이어진다. 가욕관은 그 서쪽 끝의 요새인 셈이다. 주천에서는 감신공로를 따라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이다. 가욕관 장성은 명대 홍무 5년 서기 1372년에 처음 건설되었으며 하북성의 산해관과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동시에 천하 제1옹관이라 칭한다. 관루 안팎으로는 옹성이, 내 모퉁이에는 성루가 설치되어 있고 남북으로는 망루가 오뚝 솟아 있어
사막과 구름이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망루를 건설할 때 장인이 사용할 재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관성이 완성된 후 벽돌 한 조각만이 남았다고 한다. 해질 무렵이나 밤의 경치가 평상시보다 더 뛰어나다. 가역관 성의 서편으로는 만리장성이 이곳에서 끝나는 제1돈대가 있다. 그 아래로는 약 40m 정도의 절벽이 아찔아찔하게 만들고 그 건너편으로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시원한 기련산맥이 보인다. 바로 한무제 때 곽거병이 이곳에서 흉노를 무찔렀다는 곳이다. 청러우라고도 하는 가역관 관성은 명나라 홍무제 5년인 1372년에 건설하였다. 당시 몽고족의 원나라를 북쪽으로 밀어낸 주원장은 이들의 재침략을 두려워하여 이 성과 만리장성을 대대적으로 보수 강화해 요새화했다. 당시의 성과 만리장성이 지금처럼 돌로 반듯하게 쌓여진 것도 바로 이때 돌로 다시 쌓았기 때문이다. 내성의 둘레는 640m, 외성의 둘레는 1263m이다. 만리장성 하면 북경의 만리장성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곳 가역관은 전혀 색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황량한 드넓은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가역관. 또 한 번 중국의 거대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금 해 떨어질 때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상 이쪽이 없어.
청해성은 중국 북서부에 있는 성으로 면적은 72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470만 명이다. 성도는 선영이다. 북서쪽은 신장웨이 우월자치구, 북쪽과 동쪽은 간수성, 남동쪽은 수촨성, 남서쪽은 티베트에 접한다. 티베트 고원 북동쪽에 있어서 흰문산맥과 그 지맥인 아얼진, 치렌 등의 높고 험한 산맥이 뻗어 있고 그 사이에 황허강 유역 평야와 차이다무 분지 등이 있어 평균 해발 고도는 약 3,000m이다. 청해성은 중국 북서부에 있는 성으로서 그리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최대의 담수호인 청해호와 푸른 초원이 아름답다. 여행자가 이곳에 들르는 이유는 티베트에 들어가기 위해 청해성에 껄무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탁 트인 푸른 초원을 달리는 그 자체가 큰 매력인 것이 바로 청해성이다. 청해호는 선영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해발 3,195m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담수호로 수많은 물고기와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수면이 4,635제곱킬로미터로 호수라기보다는 바다 같다. 드넓은 초원에서는 양과 야크가 평화롭게 풀을 걷고 있고 또 한쪽의 드넓은 유채꽃밭에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한가롭기만 하다. 이제까지의 중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청해호라고 쓰여있는 비석에서 사진을 한 장 찍으려니 나이 어린 원주민들이 달려와 돈을 내라고 한다. 란주는 서북지방 최대의 공업도시이자 간수성의 성도이며 면적은 13,000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320만, 그중 도시 인구가 약 140만 명 정도이다. 옛부터 실크로드로 가는 길목에 있어 중요한 요새이자 교통의 중심지였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중국의 분위기와 다른 이국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란주는 온대 기후대에 위치하여 반건조한 날씨이다. 란주는 중국에서도 최악의 공기 오염이 된 도시이다. 란주는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오염된 30개의 도시에 손꼽힌다고 한다. 뿌연 하늘 때문에 란산을 볼 수 없을 때도 있다. 한국 사람 입에 잘 맞는다고 소문난 우육면. 쇠고기를 추가하면 5위안 정도이다. 중국 특유의 향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사람들과는 달리 아침 식사를 주로 유부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유명하다는 음식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가져다주는 음식 그릇 옆에 국물이 묻어 있어 청결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 같았으면 한동안 소란스럽게 종업원과 싸울 만한 일이었지만 모두들 조용히 음식을 먹는다.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우육면 가게와 약간 매스꺼운 향기의 중국인들만의 독특한 소스가
아직도 입가에 맴도는 것 같다. 비석들이 모여 이루어진 숲. 삼림의 하나 비림은 중국 산시성 시안의 산시성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1095기의 석비를 말한다. 청나라 건융 년간에 산시성 순무인 필원이 한대와 당대의 여러 석비를 산시부의 공자묘에 모은 것이다. 중국에서 경치를 논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삼림이 있다. 계림, 성림, 비림, 이 세 곳이다. 비림에는 한나라 때부터 수, 당, 송대에 이르는 역대 명필들의 친필, 석각 등 총 1095개의 비석이 이곳에 모여 있다. 글자 그대로 비석의 숲, 비림이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중국 서예와 문학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하나 고대 중국 예술을 넘어서는 세계적 문화유산들이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당나라 때 만들어졌다는 개성석경 114기. 거기에 새겨놓은 65만 252자를 보고 있노라면 거대한 땅과 인구의 나라가 아니면 이룩할 수 없는 위대한 세계의 문화를 접한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한다. 비림박물관 한 구석에서는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탁본을 떠서 이를 관광객에게 고가로 팔고 있었다. 그중 조조가 관훈장을 얻으려고 극진한 예우를 주고 있을 때 유비를 찾으면 돌아가겠다는 충성의 시를 대나무 잎에 상징적으로 쳐놓은 묵화 탁본도 있다. 비림은 북송 철종년간에 처음 지어져 현재까지 9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비림은 현재 7개의 대형 진열실과 8개의 회랑, 그리고 8개의 비정에 한대부터 청대까지 2300여 개의 비석을 수장하고 있으며 그중 1000여 개를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서, 예서, 초서, 행서 등의 각종 서체를 비교할 수 있으며 유명 서예가들의 필체를 직접 감상할 수도 있다. 비림은 중국 고대 서예 예술의 보고이자 고대 문헌서적과 비석의 조각, 도안 등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으로 대외 문화교류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유적지이다. 서예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꼭 가볼 만한 곳이다. 각종 돌에 새긴 자연스러운 붓글씨의 자연스러움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아침 이른 시간에 진환기 선교사님과 헤어져 덩그러니 우리만 떨구어진 서안에서 처음 찾은 비림. 아침부터 부슬부슬 안개비가 내렸다. 철옹성의 유래 서안성곽. 현재 서안성곽은 현재까지 전해오는 중국의 완벽한 성벽이다. 명나라 초에 당나라 때의 황성에 기초하여 구축한 여의도만한 땅을 네모로 하여 밖으로 외성인 곽을 세우고 안으로 내성인 성을 쌓았다. 13km로 이어진 성벽 위에 서면 말 그대로 완벽한 성이 무엇인가를 절로 깨닫게 된다. 성벽 바로 앞에 6m의 해자로 판 강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어 그보다 긴 나무가 아니면 적들이 감히 넘어올 수 없게 하였다. 더구나 무거운 갑옷을 입은 장병들이 수영하여 건너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벽에 다가선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의 사정거리에 해당하는 곳마다 성벽보다 밖으로 쌓은 반원형이나 네모의 곡성과 치성이 있어 좌우로 활을 쏘아 성벽을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성벽 위에 서면 쭉 뻗어나간 2차선 고속도로에 선 듯 시원한 느낌을 준다. 섬서성 역사박물관은 56,000제곱미터의 넓은 부지 안에 만들어진 현대식 1급 박물관으로 당대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원시시대부터 1840년 아편전쟁 중에 섬서성에서 출토된 각종 전시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서쪽 주제 전시관에는 주로 실크로드 등 섬서성의 역사, 문화 등에 관련된 문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동쪽 역사 문화 전시관에서는 주로 중국과 외국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전시품들이 있었다. 섬서성 역사박물관은 나름대로 잘 꾸며져 있었다. 선사 시대의 유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순으로 유물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물론 이곳에는 송, 원, 명, 청 관련한 유물은 별로 없었다. 서안이 송대에 들어서는 아마도 수도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힘든 것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출발 전의 다짐과는 다르게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앞섰다.